배신자를 처단하는 것을 명분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 계승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오다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 아케츠 미츠히데와 싸움에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후보는 둘째 아들 노부카츠, 그리고 셋째 아들 노부타카, 그 다음에 마지막 손자인 히데노부, 이렇게 3명 정도로 추려졌어요.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 중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후계자로 내세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겨우 3살밖에 안 된 오다 히데노부였어요. 어려서 또 했구나. 그렇죠. 어릴수록 자신이 내세웠을 때 그걸 휘두를 수가 있잖아요. 예, 오다의 셋째 아들인 노부타카는 당연히 이러한 결정에 불만을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것에 반기를 들었는데 그 결과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노부타카 역시 할복으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왜? 그렇다면 후계자가 되지 못한 오다의 둘째 아들 도요토미는 노부나가의 둘째 아들 노부카츠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카츠도 158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죠.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노부카츠가 후계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대의 명분을 걸고 지원을 하게 되죠. 결국 전쟁은 오다 히데노부를 등에 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카츠를 등에 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반 도요토미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뤄지게 됩니다. 저렇게 경쟁하는구나, 예. 이제. 그리고 이 두 진영은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해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오.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력,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진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전투가 벌어진 곳은 과거 노부카츠의 아버지, 즉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을 키웠던 오와리의 북부 지방. 오다의 고향이자 협곡과 산으로 둘러싸인 군사적 요충지인 이곳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두고 과거 오다의 가신들과 아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결승전이네요. 그렇죠. 아니 난 웃긴 게 가장 충신이었던 히데요시가 오다 가문 다 멸살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다 가문 자체를 완전 풍지 박살냈잖아. 그 뭐야 누구 방기드네 할복시켰지. 미츠히데를 배신자로 딱 바로 알아챈 것도 이상해. 도요토미가 이거 한 것 같다니까. 아니면 그거 아니야? 아니면 그거 아니야? 서로 짜고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명분을 만들 생각까지 그냥 하세요. 저는 지금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예, 있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얘기해요. 스토리텔링으로. 저희는 음모론자들이라서. 음모론적이고 네. 이제 새롭게 이제 게임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예, 막상막하했던 이 양쪽 진영 중 결국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요. 히데요시. 예,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도요토미는 어떻게 이 팽팽했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때 도요토미 세력은 좀 전세가 밀리고 있었어요. 잘못하다간 노부카츠를 등에 업은 도쿠가에게 모든 걸 뺏길 위기에 처한 거죠. 바로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특기인 하나의 꾀를 내게 됩니다. 바로 오다의 둘째 아들 노부카츠와 단독으로 화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 아예 싸울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와. 결국 도쿠가와도 어쩔 수 없이 도요토미와 화해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도요토미는 과거 오다 노부나가의 세력과 그가 생전에 넣지 못했던 지역까지 하나씩 이제 평정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결과 어디까지 확장되었을까요? 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도쿠가와 빼고 다 먹었네. 밭에 조금 빼고. 어떻게 예. 저렇게까지 했지? 이후 도요토미는 규슈 지역과 시코쿠 지역을 평정한 후에 지방의 방랑까지 진압하면서 대대로 살고 있던 이에야스의 근거지를 강제로 빼앗고 낯선 에도로 영지를 옮기게 이제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590년 결국 오다 노부나가도 이루지 못했던 전국 통일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뤄낸 겁니다. 우와. 그런데 도쿠가 이에야스가 옮길 때만 해도 사실은 당시에 에도는 집이 100여 채밖에 없었던 좀 이렇게 늪지대에 불과했어요. 도요토미는 도쿠가를 변방으로 보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도쿠가와는 여기에 버려져 있던 에도 땅을 농지로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을 정비해서 제방을 쌓고 용수로까지 이제 확보를 하면서 그 결과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다음으로 가는 부유한 영주가 되는 거죠. 우와.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결정은 결국 이제 패착이 되고 말았죠. 그곳이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였습니다.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의 사주를 받은 일본군은 조선인 납치를 일확천금의 기회로 생각하고서 화승총이나 비단을 건네어 받고 조선인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팔아 넘겼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유럽까지 이렇게 팔려간 거는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끌려간 조선인만 해도 약 10만여 명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들이 끌려가는 모습에 대한 참혹한 실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11월 19일 울산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노예 상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본진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돈을 주고 사서 줄로 목을 묶어 오리처럼 몰고 앞으로 가는데 잘 걷지 못하면 몽둥이로 패면서 몰아세우거나 뛰게 하였다. 당시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서 노예로 끌려가는 조선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짐작이 가죠. 포르투갈인들은 중개무역의 거점인 마카오와 일본 나가사키를 통해서 조선인들을 노예로 서양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렇게 팔려간 조선인들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면서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예, 전쟁이 예상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길어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좀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계속 강화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빨리 좀 마무리 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도요토미와 명나라가 내민 강화 조약의 조건이 너무도 달라서 이게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와, 일본은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는데요? 예, 일본은 명나라 황녀와 조선의 왕자 그리고 대신을 일본으로 보내라고 하죠. 그리고 조선 팔도 가운데 4개의 도를 일본에 넘기라고 합니다. 어머, 황당해라. 하지만 명나라 측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군할 것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이렇게 막 난무했던 이 협상은 결국 1597년 도요토미는 협상 결렬을 알리면서 조선의 2차 파병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유재란이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이미 1592년 첫 전쟁의 기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선에는 이미 일본의 화승총을 본뜬 화승총이 보급되어 있었고요.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과 명나라 군대의 재출병으로 일본은 고전을 면치 못했던 거죠. 그런데 1598년 어렵게 전쟁을 이어가던 일본군이 갑자기 철수합니다. 설마? 바로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매독, 결핵, 암, 독살설, 여러 가지 그 썰들이 존재합니다만은 사실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하지만 도요토미의 죽음으로 일본군은 조선 땅에서 이제 철군하기 시작을 하죠. 길고 길었던 7년간의 전쟁을 이제 접을 수 있게 된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비상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직책이었던 5 원로들에게 아들의 미래를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요토미의 유언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데요리가 성인이 돼서 뜻을 이룰 수 있길 바라며 이 글을 5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밖에는 여한이 없습니다. 거듭 히데요리를 부탁합니다. 당신들 5 사람만 믿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 속에는 5명의 원로가 등장하는데 그 5명의 원로 중 한 명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도요토미에게 히데요리를 지키겠노라 약속했지요. 그런데 도요토미가 죽은 후 도쿠가와는 정말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도쿠가와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래서 수십 년 동안 굴욕의 시간을 견디며 참아온 인물이었잖아요. 아, 이를 갈았구나. 그렇죠. 도요토미까지 사라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가 죽은 후 일본 천하를 지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불만이 쌓여 있었던 영주들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편에 서서 그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다들 이때다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히데요리의 측근이자 가신이었던 미츠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내걸면서 일본을 건 마지막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로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규모가 되게 컸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림을 보면 빨간색 끼는 도쿠가와 진영, 파란색 끼는 미츠나리 진영입니다. 이때 도쿠가와 측의 병력은 약 7만 5천 명. 히데요리를 지지하는 미츠나리 측의 병력은 약 8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세키가하라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유명한 곳인데 바로 이제 산에 둘러싸여 있는 평원지대였습니다. 도쿠가와는 병력을 나누어서 미츠나리 군대를 양쪽에서 포위할 계획을 세웠죠. 미츠나리 역시 도쿠가와를 칠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계획이란 산으로 둘러싸인 세키가하라에서 대기하다가 도쿠가와 군대를 코앞까지 끌어들여서 사방에서 한꺼번에 공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두 대군의 치열한 격돌이 시작된 겁니다. 전국을 통일한 일본의 주도권을 두고 마지막 결전을 펼치게 되는 거죠.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 승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쪽으로 승기가 갔나요? 예, 미츠나리의 협곡 명령에 같은 편이었던 한 영주의 군대가 꿈쩍도 하지 않은 거죠. 도쿠가와 군대를 사방에서 공격하겠다는 미츠나리의 작전은 물거품이 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영주는 고바야카와 히데아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처조카이자 양자이기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왜 배신을 한 거죠? 예, 그 계기를 살펴보자면 정유재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네. 당시 감찰관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가 젊은 히데아키의 행동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서 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일렀구나. 그렇죠.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데아키의 특권과 토지를 상당 부분 몰수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돌아선 거네요. 예. 결국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미츠나리의 명령에 움직이지 않던 히데아키 군대는 반대로 미츠나리가 지휘하는 군대를 향해 진격을 하게 됩니다. 전투의 판도는 이때부터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순식간에 미츠나리의 군대가 몰리면서 함께 싸워야 할 다른 영주들마저 진격을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조선과의 전쟁에서 수하했던 유능한 장수들을 많이 잃어버린 영주들로서는 전쟁을 계속해봤자 특별한 득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거죠. 이 전투는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대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도쿠가와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건가요? 예. 그리고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스스로 도쿠가와 막부를 열고 쇼군의 자리에 올라서 실질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에도 막부 시작인가요? 예, 에도 막부입니다.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전투에서 졌을 때까지만 해도 도요토미 가문은 여러 영주 중 하나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1614년에 갑자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 오사카성에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2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리 쪽은 그 전투에서 지게 되고 이제 그 가문까지 없어지고 말았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쟁과 내전으로 지친 민습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후 처리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100여 년간의 긴 내전을 치르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일본은 이후 260여 년간 외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죠. 이전과 다른 평화의 시대가 일본에는 도래하게 된 거죠. 일본에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상황을 묘사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인물 중 절구에 떡을 찍는 인물은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떡을 반죽하는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반면 이들과 다르게 편안하게 앉아서 떡을 먹고 있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 세 명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렇죠. 재밌네. 오다 노부나가가 힘껏 절구질하면서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평정해 나갔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통일이라는 떡을 빚어낸 거죠. 하지만 이들의 시대는 모두 완성되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완성시킨 인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던 거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남긴 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한 자야말로 결국 가장 크게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클수록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죠. 이렇듯 최근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세 인물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